네, 여러분.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영조직론이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좀 비슷해 보이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제가 종종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 요인이 독립 변수에 비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포함하는 게 선행 요인이거든요. 근데 선행 요인은 그러면 보시면 현상에 앞서 존재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자면 리더십 스타일은 종업원의 직무 만족의 선행 요인이다. 그러면 리더십 스타일이 종업원의 직무 만족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만족의 원인이 리더십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계속 관찰을 했을 때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유형일 때 어떤 식으로 직무 만족도가 좀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일관된 그런 어떤 관찰이 있을 때에는 얘네 둘이 어떤 인과관계까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실험을 하지 않은 이상 명확하게 독립 변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앞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자가 이제 조작을 하면서 실험적인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일단은 선행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낸 다음에 이 실험적인 연구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행 요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인과관계 자체는 약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좀 거시적으로 설명하기에 선행 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 더 알맞죠. 그래서 조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자연적으로 어떤 조직을 관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조직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규모나 인사관리의 어떤 형태, 유형이 좀 이제 유사해 보이는데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성과가 현저히 좀 다른 걸 관찰을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를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조금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선행 요인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그룹과 B 그룹에 있어서 리더십 스타일이 그러면은 A 그룹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진취적인,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적인 리더십을 A 리더가 보여준다면 이 경우에 직무 만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로 실제로 변화하는지가 어느 정도로 인과관계가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게 좀 알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작, 측정.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을 좀 유의미하게 A그룹, B그룹, C그룹에 이렇게 이제 변주를 주고 변화를 주고 그들 간의 어떤 직무 만족도에 있어서 또 리더십의 변화만큼이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조작하고 측정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독립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알아내야 되는 변수가 독립 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강하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에는 독립 변수다라는 얘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그래서 선행 요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아마 더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부분은요. 아까 이제 개인 파트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개인 파트보다는 조직 목표, 조직 효과성 평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9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볼 거냐면요. 간단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경영이 무엇이고 그래서 경영조직론이 무엇이고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보셨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 그런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딱 하나의 목표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목표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부를 건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또 하위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공식 목표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 목표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목표의 기능이 굉장히 다른데 공식 목표는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밝혀야 하는 이유는 외부에 있어서 우리 조직이 정당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부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이 굴러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공식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미션, 전략까지도 이제 조직의 공식 목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존재 이유에서 정당성 이런 것들을 내 외부에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식 목표예요. 그러면 운영 목표는 뭐냐? 얘는 지금 비전이고 미션이고 전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전이고 미션이고 전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략은 추상성이 조금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정당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또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기도 하고 어떤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가 또 부정당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또 존재 이유가 부정당해. 그래서 비전과 미션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이죠. 그런데 운영 목표는 성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에서에 있어서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운영 목표는 이제 생산성 지표, 이윤, 매출,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 등등등. 그러니까 지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 목표가 되거든요. 즉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기적이죠. 6개월, 1년, 5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운영 목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 조직은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공식 목표는 여러분들 어떤 목표 같아요? 진정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정말로 우리 조직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진정한 목표이고요. 운영 목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그 1년에서 2년에서 3년에서 5년에서 그러니까 그 년을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100년, 1000년 그러니까 조직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존속하는 게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달성해야 되는 어떤 자원의 투입과 산출과 관련된 그런 목표가 운영 목표겠죠.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로 나뉘는 것처럼 다시 효과성이라고 하는 목표.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목표는 지금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목표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목표가 있다. 효과성은 공식 목표처럼 진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존재 이유를 정말로 그 존재 이유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효과성 측면의 목표고요. 효율성 측면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투입을 줄이면서 산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효율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조직은 효율성도 물론 중요해요. 1년, 2년 운영을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조직이 존재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아주 장기적인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직의 목표에 알맞게 얼라인 시키려면 정렬을 시키려면
1년, 2년 단기적인 어떤 방향보다는 너무너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극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직의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성이 변하면 여러분들 중간에 헷갈리잖아요. 방향이 변해버려. 나는 그럼 이쪽이 맞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중간에 변해버리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공식의 목표, 조직의 목표라는 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달성될 수가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 조직의 효과성 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다라고, 효과성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붙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나뉘냐? 전통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자,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 인사관리에서 조직을 뭐라고 배웠냐면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즉, 조직은 투입을 받아요. 변환을 하죠.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변환을 하고요. 산출을 환경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3개의 관점에서 각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투입에 대해서 자원기준 접근법, 자원기준 접근법, 변환에 있어서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 산출에 있어서 목표 접근법이죠. 근데 전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분절적이에요. 단편적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투입 접근법은 얘는 우리 조직에 투입된 자원이 가치 있다고 보여지면 우리 조직이 효과적이네요 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에 투입된 자원이 곧 효과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제한적이죠. 모든 자원이 항상,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시장에서의 가치가 계속 변한다라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지금 투입 관점도 자원 기반 관점 여러분들 단편적이죠. 완전하게 효과적인지 조직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완전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변환, 내부 프로세스는 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이 주로 효과적인지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주관적이잖아요. 내부의 구성원들이 효과성을 평가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데 내부에서는 만족도가 높다? 이것도 이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 접근법. 얘는 어떤 한계가 있냐? 너무 다양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조직이 공식 목표, 운영 목표, 다양한 어떤 산출이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목표들 간의 상충, 모순, 대치, 대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게 좋은 목표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따르게 된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리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 그래서 2번째를 쓰자면 얘는 지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과성 평가 방법은 분절적이고 단편적이에요. 따라서 현대적인 방법은 통합적이다. 전체적이죠.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어떤 복잡한 관련성을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가치 접근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균형 성과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쭉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페이지고요. 조직 목표의 개념, 그래서 조직 목표란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바람직한 상태고 그러면 조직의 목표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면
데프트와 스티어스의 조직 목표의 기능, 그리고 이제 스캇의 조직 목표의 기능. 목표의 기능 정도는 두 학자의 기능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의 어떤 이제 학자의 그 주장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표의 기능은 좀 외워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프트와 스티어스의 조직 목표의 기능은 이제 미래 계획을 위한 지침, 동기부여의 원천, 존재의 정당성, 효과성의 측정 기준, 의사결정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스캇이 제안한 거는 인지적인, 정서적인, 상징적인, 평가적인 기능이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이제 데프트랑 이제 스캇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목차를 좀 구성했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학자가 주장한 이제 조직 목표의 기능은 조금 외워두자.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목표의 유형 있는데요. 조직 목표의 유형은 페로우가 제안한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의 개념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 이제 달라진 좀 다독이 그리고 이제 기출 경향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기출 경향에 여러분들 학자의 이름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제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문제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보시긴 하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그래서 708페이지 한번 보면 708페이지에 31회에도 그러니까 문제 1문에 이제 라힘 그리고 이제 문제 3문에 이제 페로우 그리고 23년에 이제 바네의 대규모 조직과 중소규모 조직의 차이점 그리고 뭐 3문도 이제 페스팅거 그리고 710페이지에 이제 24년도도 여기서도 이제 던컨 그리고 터커만과 게르식 그리고 이제 켈만, 스프라이처라고 하면서 좀 안 넣어도 되는 학자 이름을 일부러 좀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경향도 보이냐면 여러분들 경조 지금 어때요? 문제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읽어보면은 필요 없는 어떤 문장이 되게 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경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조의 이제 최근에 어떤 3년간의 이제 문제의 어떤 경향을 좀 보면은 학자 이름을 조금 이제 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특히 바네 같은 경우는 그 학자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데프트 교수님 책의 교수저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2번, 3번, 여러 번 나오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학자 이름도 아닌데 일부러 그걸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불필요한 지문의 길이가 길다. 불필요한 지문. 길이가 길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어려워 보이려고 해요. 어려워 보이려고. 그리고 세 번째, 분설. 25점짜리 한 문제에 막 5개로 쪼개놓고 3개로 쪼개놓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체감이 3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00분 동안 한 15문제로 푸는 것처럼 체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조직에서 사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응용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경조의 어떤 이제 최근의 기출 경향을 이렇게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1, 2, 3번은 실질적으로 경조는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경조는 되게 하다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되게 뭔가 난해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이중노동시장과 연공급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노동시장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노동시장, 거시적인 노동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뭐 직급 체계가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디레이어링 되면서 브로드밴딩이 된다. 막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경조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이 계속 상향 평준화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변별력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물리적인 어떤 장치들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된 거죠. 단순하게 문제를 내도 되는데 단순하게 내지 않고 학자, 지문, 분설 이런 식으로 좀 물리적인 장치를 넣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험 기간이 짧은 경우에 여기까지 도달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데 항상 사용되는 그런 장치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자 이름이 이번에 이제 다독이에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한 학자가 누가 있고 몇 명이 했고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가 주장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목표와 운영 목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페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개념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공식 목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목표 보시면요, 조직의 가치 시스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두 번째 줄에 조직의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가치,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조직의 합법성, 그러니까 정당성이에요. 우리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측정 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추상적이에요. 동그라미 추상적. 당연히 장기적이겠죠. 그리고 운영 목표는요. 운영 목표는 두 번째 줄에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리고 그 줄에 구체적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단기다. 그러니까 공식 목표는 당연히 장기이고요. 운영의 목표는 단기예요. 단기. 자, 그래서 이제 조직 목표는 이렇게 조직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공식 목표와 1년 1년의 운영을 위한 운영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즉 목표에 대한 어떤 관점이 효율성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효과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업에 대한 관점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뭘 의미하냐면 제대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플랜을 잘 세우고 실행했나요? 했나요? 통제했나요? 요거죠.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효과다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과업.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정립한 존재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달성하는 방법이 효율은 구조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어요. 효율은 구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고, 효과는 환경과 요구의 변화에 계속 적응하면서 효과를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그래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자예요.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우리 책에 329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와 리더를 비교하는 문제는 언젠가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 관리자와 리더를 여러분들 조금 같이 묶어서 그리고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비교 설명하는 문제. 그 걔는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즉 14페이지 즉 조직 효과성이란 개념의 줄 칠게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의 정도가 조직 효과성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효율성이란 자, 개념 체크할게요. 효율성은 작업, 자원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산출 대비 사용된 자원의 양,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효율성이라면 효과성은 자, 동그라미 칠게요. 보다 조직의 목표 동그라미, 조직의 목표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의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효율성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번 목차 보시면 그러나 두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그러나 조직 효과성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계속 줄 칠게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의되는 것이지 외부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밑에 줄, 밑에 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은 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투입, 내부 과정, 목표. 지금 이제 그림 3번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원 그리고 변환, 그러니까 투입, 변환, 산출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자원 기준 접근법, 내부 과정 접근법, 목표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고,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이것은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적인 평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 3번은 이제 4가지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을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지만,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평가 방법을 조금 넘어서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 3가지를 볼게요. 그래서 1번 목표 접근법인데요. 목표 접근법의 유용성 있습니다. 자, 유용성은 영리 조직에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성, 시장 점유율, 제품의 품질, 그러니까 이윤, 생산성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명확할수록 운영을 하기가 용이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사관리에서도 배우겠지만, 목표가 모호하면 그거를 달성하려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100페이지의 책을 읽으세요. 개념 10개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목표는 그것의 달성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측정이 명확해. 객관적이야. 그러면 영리조직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16페이지 보시면요. C 볼게요. 한계점이죠. 한계점. C. 조직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요. 양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기준 접근법은 뭐냐? 자원기준 접근법의 개념 먼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직이 환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에 투입물 획득의 능력, 산출물의 유통의 능력, 안정과 균형의 유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즉 이것은 이제 수단 목표를 조직 효과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줄. 수단 목표를 조직 효과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접근법의 유용성은 A 보세요.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산출물이나 내부 효율성, 그러니까 내부의 만족 이런 것들이 조직의 진정한 어떤 존재 이유와 동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른 성과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요. 문제점 A 보세요. 반드시 조직 전체의 효과성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과정 접근법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체제의 내부 전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 내부 변환 과정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용성이 B 보시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내부 기능들의 조화는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조직이 결국에는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되게 중요하고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적 자원의 어떤 효율성이나 만족까지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8페이지 보시면 B 보시면요. 주관적이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적이에요. 따라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너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 단기적인 어떤 이제 접근 방법인 것이죠. 따라서 3번의 현대적 접근 방법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전체적인 관점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목표, 자원, 내부 접근법은 전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마지막 문단에 이러한 전통적 접근 방법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적 접근 방법이 시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입니다.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자, 지금 이제 조직을 시스템으로 봤을 때 투입에 대해서, 변환에 대해서, 산출에 대해서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투입에 대한 환경, 변환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산출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에서 각각의 환경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도출될 수 있어요. 투입에 있어서 주주. 돈을 줍니다. 우리한테. 변환에 있어서 아까 전에 종업원, 근로자예요. 산출에 있어서 누가? 고객이. 즉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게 투입에 있어서 주주의 만족을, 변환에 있어서 종업원의 만족을, 산출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면서 효과성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관계자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란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 내부 및 외부 집단을 말합니다. 조직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내부, 외부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필기노트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이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종업원은 적정 수준의 임금이나 편익을 추구하고요. 주주, 채권자는 투자에 대한 재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요. 고객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정확한 시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구해요. 이렇게 각각의 이해 집단이 서로 다른 의도로 고객에게, 조직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치세요. 따라서 이 접근법은 중요한 이해 집단을 확인, 동그라미, 그 이해 집단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래서 충족 동그라미. 그러니까 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해 집단인지와 각각의 이해 집단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충족시킬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용성이 다양한 효과성을 동시에 잘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확인하는 능력과 충족하는 능력에 있어서 능력이 떨어지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 효과성 평가 방법을 사용을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적 효과성 모형.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CVA와 BSC 있는데요. CVA는 자, 오른쪽에 쓰세요, 여러분들. 558페이지에 조직 수명 주기와 이거는 지금 같이 보셔야 되죠. 558페이지에 조직 수명 주기. 그리고 545페이지에 조직 문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연함을 추구하는 부분과 통제를 추구하는 부분, 내부에 집중하는 부분과 외부에 집중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부와 외부, 유연과 통제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가치들은 서로 모순적이거든요. 모순적인데 모순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동시에 다 추구하자. 동시에 다 추구하자. 그러면 그 내용이 20페이지의 그림 4번에 밑에 여러분들 밑에 문단에 네 번째 줄. 그림 4번의 밑에 문단의 네 번째 줄. 단일 가치나 단일 목표만 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특히 성과가 뛰어난 조직일수록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차원들을 모두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게 첫 번째 시사점이에요. 첫 번째 시사점. 이걸 써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 두 번째 시사점이 뭐냐면, 그리고 이 두 번째 시사점이 이제 이 조직 수명 주기와 조직 문화라는 모델과 이 CVA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유용성의 C 보세요. 유용성의 C. 5번 목차 유용성의 C를 보시면 이 접근법을 통해 조직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가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가지 가치를 동시에 모두 추구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네 개의 가치를 모두 똑같이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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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로 추구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냐면 문제의 B. 그래서 유용성의 C와 문제의 B를 여러분들 묶어야 돼요. 묶으세요. 문제점 B를 보시면요. 조직 관리자가 자신의 조직이 어떠한 성장 단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장 단계에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약간씩 달라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얘기해 볼게요. 조직 수명 주기. 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조직 수명 주기. 제일 처음에 창업, 그쵸? 창업 단계. 알고 있어, 알았어. 알고 있어. 창업을 하고 그래서 집단 공동체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이제 공식화 단계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단계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주로 추구를 했냐면 창업 단계에서는 외부에 있어서 유연성을 추구해야 되죠. 외부에 있어서 유연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공동체 단계는 내부에 있어서 유연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공식화 단계는 얘는 내부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 있어서 통제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정교화 단계는 다시 외부와 유연. 이런 어떤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이 개방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조직 효과성 모형에서는 개방 시스템 즉 외부 유연이 창업 단계와 정교화 단계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고요. 그리고 합리적 목표와 내부 과정 두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 외부 통제, 내부 통제는 모두 공식화 단계 그리고 인간관계는 내부 유연은 집단 공동체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나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방 시스템이 어떤 성장 단계에서
각각의 이제 성장 단계가 그리고 어떠한 그러면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럼 문화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5페이지) 보시면요. 545페이지에 살붙이기에 조직의 성장과 조직 문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두 줄 모두 줄 치세요. 조직 문화는 조직의 성장과 함께 변화해 간다. 조직 문화는 외부의 적응과 내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로 본 거는 가치. 즉, 각각의 단계에서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그러니까 목표,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근데 이 목표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읽은 문장은 성장하면서 문화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성장하는 단계에 이 각각의 단계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종문화, 적응문화, 관료, 성취문화 있는데요. 그럼 적응문화는 지금 외부 유연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쓰는 거죠. 창업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문화야? 적응문화라는 거예요. 정교화 단계에서도 다시 어떤 문화야? 적응문화인 거예요. 집단 공동체 단계는 지금 어떤 문화예요? 동종문화고요. 공식화 단계는 내부 통제에서 관료 문화, 외부 통제에서 성취 문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 평가와 성장 단계와 그러니까 이 조직의 문화는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에는 심지어 이제 여기다가 뭘 더했어요, 여러분들? 뭘 더했냐면 조직이 성장하게 된 동력은요. 창업 단계에서 성장하게 된 동력은 경로 의존성 때문에 이 조직이 쇠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우리 조직이 성공하게 된 그 이유가 우리 조직을 쇠퇴에 빠뜨리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봤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 연결을 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효과성 평가 모형은 효과성 평가 모형 단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좋아. 문제로 내기 너무 좋아. 여러 가지를 다 엮어서 문제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사실관계 내기도 너무 좋고 이것도 한번 기출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709페이지 한번 보세요. 709페이지. 709페이지 23면 1문 보시면요. 자, 1-1문의 쟁점이 규모예요. 1-2문이 글로벌 환경이고요. 3문이 조직 쇠퇴예요. 근데 이게 1문으로 엮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규모와 글로벌 환경과 쇠퇴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로 엮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머야. 여러분들 잠 깨라고.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가치, 성장과 문화와 그래서 쇠퇴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가치, 조직의 어떤 이제 경쟁적인 가치와 성장 단계와 조직의 문화와 그래서 쇠퇴를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세요. 저는 이제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를 경조에서 굉장히 강추하거든요. 너무너무 추천을 해요. 왜냐면 경조는 쟁점이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널려 있다 그래야 되나? 널브러져 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산발적이야. 그러면 이게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얘네를 묶을 수 있는 거는 다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묶어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쟁점과 조금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BSC는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 한번 보시면 이슈 페이퍼 한번 보시면요. 23페이지에 붙여두세요 라고 하는 요 자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붙여두시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리고 얘는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BSC는 어차피 인사관리에서는 A급으로 볼 거기도 하고 그냥 중요하니까 그냥 걔는 그림을 그냥 외우세요. 자, 지금 4개잖아요. 전략과 지표의 연계, 지표 간의 균형, 지표 간의 인과관계, 지표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4개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특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달라요. 그러면 그 특징을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고 한 번만 써보면 외워져.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세요. 가운데에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으로부터 4개의 화살표가 나가요. 그러면 전략과 연계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그리고 두 번째, 4개잖아요. 근데 4개가 뭐야? 이거 4개 뭐예요? 자, 여기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그래서 학습과 성장. 4개예요, 4개, 여러분들. 화내는 거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고, 열정이. 균형이잖아요, 균형. 이게 어떤 균형이냐면, 여러분들, 원래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재무적인 지표만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재무적인 결과가 악화가 됐어. 근데 재무지표는 여러분들 후행지표예요. 운영을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재무지표예요. 그러니까 뭐의 균형이 부족했었냐면 기존에는 선행하는 지표와 후행하는 지표 간의 균형이 없었고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간의 균형이 없었고 단기지표와 장기지표 간의 균형이 없었고 외부지표와 내부지표 간의 균형이 없었어요. 이 균형을 되찾아준 거예요. 4개로 화살표가 그려지면서. 그러니까 균형이죠, 균형.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림을 계속 이 위에다가 그려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살표가 이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재무지표는 지금 후행하는 지표라고 했어요. 후행하는 지표. 이 재무지표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만족을 하려면 내부에 있어서 서비스나 유통이나 어떤 생산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학습 구성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재무적인 지표가 후행하는 지표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재무적인 지표를 개선하려고 재무적인 지표에 손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윤을 높게 만들려고 각종 비용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가 그럼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없는 것처럼 막 만드는 거야. 아니면 매출을 굉장히 좀 과다하게 부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지금 각각의 지표 있잖아요. 각각의 요 평가 부문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KPI라고 하는 걸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지표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부야. BSC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제 네 개의 특징이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 안 외워지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제가 하나씩 덧붙이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연결된 그림으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으로부터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습니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공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의 효과성 평가 부분을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부분 이제 보러 갈게요. 개인 부분. 그래서 34페이지 펴 두시고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할게요.